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챕터 1 30년 동안 미처 하지 못했던 그러나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못된 딸이 되라. 너의 결혼식이 있던 날 아침 나는 한참 신부 화장을 하느라 분주한 너를 뒤로 하고 거리로 나왔다.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갔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예뻐 보인다더니 너를 처음 본 날을 잊을 수 없다. 어머, 얘 좀 봐. 혀도 있고 입술도 있고 있을 거 다 있네. 다른 애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걸 마치 내 애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어. 그뿐이 아니었다. 한 그릇 금세 떼는 걸 보며 어머, 우리 딸 천재인가 봐 라는 생각을 했다. 정신과 의사라 다를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식 자랑하는 건 다른 부모랑 똑같네요. 라는 말을 들어도 나는 개념치 않았다. 아니 정말로 내 눈에는 세상에 너만큼 완벽하고 특별한 아이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네가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딸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너는 혼자지만 씩씩하게 잘 커주었고 내게 많은 기쁨을 안겨주었다. 때론 여느 모녀처럼 싸우기도 하고 사춘기 때는 속을 끓이기도 했지만 이젠 모두 행복한 추억이구나.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너에게 품었던 훌륭한 사람이란 무엇을 두고 한 말이었는지 나 자신도 잘 모른다. 모든 엄마가 그러하듯 엄마가 생각하는 너의 미래, 엄마가 생각하는 너를 만들어가느라 너에게 쓸데없는 걱정과 부담을 안겨주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엄마의 방향은 번번이 빗나갔고 중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에 들어가고 미국에 유학을 가기까지 너는 좌충우돌하는 가운데서도 너만의 길을 걸어갔다. 그 과정에서 나는 네가 걱정되어 잔소리를 하기도 했고 네가 하겠다는 것을 진심으로 말리기도 했었다. 그럴 때마다 너는 왜 엄마는 응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냐고 따졌지. 가끔 네가 화가 나서 나한테 말도 걸지 않을 때면 내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곤 했다. 사실 돌이켜보면 그것은 나의 욕심이었다. 내가 너의 앞날을 미리 생각해 두었는데 네가 그 길을 가야만 행복할 거라고 단정한 나의 오만이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너는 나에게 말했다. 공부를 위해 떠난 미국에서 평생 함께하고픈 남자를 만났고 그와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니 축하해달라고. 거기까지는 괜찮았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 사람과 계속 타국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네가 유학을 마치면 당연히 돌아와 곁에 있을 테고 결혼을 한다 해도 수시로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정말 너를 멀리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솔직히 사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 네가 원망스럽기도 했다.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어느새 네가 어른이 되었구나. 이제는 보내줘야 하는 거구나. 생각해보면 너는 이미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서 너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애써 부정해 왔는지도 모르겠다. 너를 내 품에 안에서 계속 보살펴줘야 할 아이로만 바라보면서 말이다. 처음부터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했어야 하는데 엄마가 부족했다. 정말 미안하다. 인생에는 중요한 전환점이 있다.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것, 여자에서 엄마가 되는 것, 엄마에서 다시 나로 돌아오는 것. 이 모든 게 나이를 먹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 같지만 우리는 역할 변화에 따른 전환점을 거쳐야만 한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워서 어떤 사람들은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 든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 어느 순간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의 고리를 끊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아이가 어른이 되려면 자기를 키워준 부모의 세계를 깨고 나아가야 한다. 그것은 자녀에게는 독립이고 부모에게는 상실이다. 나는 늘 너를 내 품에 안에서 떠나보낼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네가 떠나겠다고 했을 때 깊은 슬픔이 밀려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너의 결혼식 날 나는 혼자 커피를 마시며 엄마 독립식을 치렀다. 덕분에 나는 결혼식 때 눈물 콧물 흘리는 촌스런 엄마가 되지 않을 수 있었다. 웃으며 너를 보낼 수 있었다. 딸아 고맙다. 네가 먼저 용감하게 부모의 세계를 부숴준 덕분에 나 역시 엄마 역할에서 졸업할 수 있었다. 30년 만에 너에게 털어놓는 이야기. 너는 이제껏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친구였고 누군가의 선후배였으며 어느 회사의 직장인이었다. 그런데 결혼을 하는 순간 너는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고 앞으로 누군가의 엄마가 될지도 모른다. 해야 할 역할이 늘어나는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역할이 늘어날 때 그것 또한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 하고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 것이다. 게다가 세상은 많은 것을 잘해내는 사람을 능력 있다고 칭찬하고 다른 이에게도 그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다 잘하려 애쓰는 사람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그럴 경우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내가 괴롭고 힘들어도 조금만 희생하면 모두 편안하니까 내 목소리를 줄이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참고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한다. 우리네 어머니들이 그렇게 살아왔다. 자식을 위하느라 남편을 위하느라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화병이 생기든 말든 자신을 방치한 채 말이다. 심지어 세상은 그것이 진정한 모성이라고 강요하기까지 했다. 딸아, 만약 누군가 너에게 여자의 미덕을 이야기하고 모성을 운운하며 우리네 어머니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하거든 귀를 닫아버려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해라. 만약 상대방이 참 못됐다 라고 말하면 칭찬으로 들어라. 그래야 많은 역할을 하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으며 너 자신을 지킬 수 있다. 나도 능력 있는 의사,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친구, 괜찮은 며느리, 좋은 딸, 훌륭한 상사가 되고 싶었던 때가 있었다. 아니 그렇게 되려고 많이 노력했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빈틈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했다. 병원 일이 무사히 넘어가나 싶으면 네가 속을 썩였고 네가 잘한다 싶으면 갑자기 친정에 문제가 생겼고 친정이 조용하다 싶으면 시댁에 일이 생겼지. 그러다 보니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했어도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간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특히나 네가 어렸을 때는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을 달고 살아야 했다. 그의 푸념이라도 할라치면 사람들은 그랬다. 그러니까 왜 쓸데없이 일한다고 고생해요. 집에서 아이나 키우지. 당시 그 말은 나에게 상처였지만 덕분에 나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었고 다 잘하려고 애쓰는 대신 어떤 역할이든 빈틈이 너무 많이 생기지 않게만 조절하며 삶을 살아올 수 있었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고 뭐든지 잘하려는 욕심을 버린 것이다. 건강한 자기애, 건강한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실패하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자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극작가 조 쿠더트가 말했다. 당신은 남의 사랑을 꼭 받아야 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켜서도 안 됩니다. 정말로 삶의 중심이 되며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알게 될 모든 사람들 중에서 당신이 결코 떠나지도 잃어버리지도 않을 유일한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그러니 가끔 역할과 의무가 너를 짓누르고 세상이 희생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질 땐 차라리 남들한테 못된 여자라는 소리를 들을 각오로 당당히 맞서거라. 나는 언제나 그런 너를 응원할 것이다. 치열하게 싸울 수 없다면 절대 결혼하지 마라. 엄마, 나 결혼하기로 한 거 정말 잘한 걸까?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그럼 결혼하지 마라. 엄마는 참 그게 딸한테 할 소리야? 아휴, 물어본 내가 잘못이지. 너는 나를 원망하듯 쳐다봤지만 네가 진짜로 결혼을 안 할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나는 걱정하지 않았다. 그저 빙그레 웃을 뿐이었지. 내가 젊었을 적만 해도 여자는 20대 중반이면 결혼을 해 아이를 낳고 살림을 도맡아 하는 게 보통이었다. 현모양처가 꿈이라는 말이 이상하지 않던 시절이었지. 그런데 요즘 들어 다시 현모양처를 꿈꾸는 청춘들이 많아지는 모양이다. 세상은 그들을 취집녀라고 부른다. 취집은 취직과 시집을 합친 말로 경제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을 가리킨다.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일자리가 부족해지다 보니 결혼을 하나의 경제적 대안으로 보는 것이다. 사실 나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합의했다면 취집이든 취업 장가든 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실에 대한 도피로서 선택한 취집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권한다. 그동안 정신과 의사로 일하고 많은 부부들을 상담해 오면서 안타까운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이다. 결혼은 인생의 도피처가 될 수 없다. 지선 씨의 경우가 그랬다. 그녀는 29에 결혼했는데 35살인 현재 이혼을 꿈꾸고 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남부럽지 않은 월급을 꼬박꼬박 가져다 주니까 같이 살고 있을 뿐이라는 그녀는 물기 없는 원목 같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값비싼 목재이나 너무 건조한 나머지 나뭇결이 죽어버린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아빠에게서 벗어나는 게 평생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만나자마자 결혼을 결심했죠. 그런데 지금은 남편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요. 남편도 시댁도 다 싫어요. 지선 씨에게 결혼은 아버지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였다. 불행한 인생을 단번에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결혼 후 부딪힌 현실은 달랐다. 남편은 딱딱하고 사무적인 사람이었다. 집안에서도 마치 회사 일을 하는 사람 같았다. 그녀는 남편에게 차마 속 얘기를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 지선 씨가 바라는 행복은 그저 남편과 가끔 산책을 하고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둘이서 외식을 하는 것이었다. 누가 봐도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니까, 지극히 소박한 소원이니까 당연히 그 소원이 이루어질 줄 알았다. 그런데 남편과 함께 밥을 먹을 때도 마치 직장 상사와 있는 기분이니 긴장되기만 했다. 경제적으로는 남 부러울 게 없는 결혼이었지만 정작 그녀의 결혼 생활에 행복을 담보할 콘텐츠는 어디에도 없었던 것이다. 예쁜 공원이 있는 값비싼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그 공원을 산책하는 기회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었다. 아파트는 물리적인 조건일 뿐 아내와 산책하는 남편은 또 다른 문제였던 것이다. 사실 지선 씨는 남편이라는 지붕 밑에서 비를 피하고 싶었을 따름이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지붕은 조금씩 누수가 있다. 바람은 막아도 비는 막지 못하는 지붕이 있고 비바람은 막아도 폭염을 막지 못하는 지붕이 있다. 지선 씨처럼 지붕 밑에서 편하게 쉴 것만 기대하고 결혼을 하는 것은 세상에 없는 보석을 캐는 일과 같다. 경제적으로도 든든하고 정서적으로도 돈독한 남자와 미래를 꾸려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대부분의 여자들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지면서도 정서적인 부분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저 마음 맞는 사람과 만나면 자연히 행복해지겠거니,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라면 당연히 잘해주겠거니 여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욕심도 한 단계 낮추면 좋으련만 결혼 후 더 이상 따뜻하고 다정하지 않은 남자 때문에 속을 끓인다. 공주처럼 모시고 살겠다는 말을 다 믿은 건 아니었지만 내가 사랑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변해가는 남자에게 실망에 화가 나는 것이다. 그렇게 마음속 응어리가 쌓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그러다 남녀 간의 정서적인 부분도 경제적인 부분이나만큼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연애 초기 뜨거웠던 사랑이 식어가는 자리를 부부 둘만의 재미와 의미로 채워나가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 콘텐츠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오히려 돈 문제라면 얼마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정확히 계산이 떨어진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 사이의 정서적 콘텐츠는 오직 두 사람만이 지지고 볶으며 쌓아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중요하고 조건이 첫째라고 해도 마음속으로는 끈끈한 애정으로 결합된 관계를 원한다는 걸 나는 안다. 오히려 결혼 문제라면 옛날 사람들이 더 쿨했는지도 모른다. 옛날에는 집안 어른들을 정해주는 남자와 얼굴도 모르는 채 신접살림을 차려야 했으니까.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가정을 단순한 경제 공동체가 아닌 사랑과 우애로 맺어진 행복의 공동체로 생각한다. 옛날 사람들보다 욕심이 많은 것이다. 욕심이 많으면 그만큼 더 노력해야 한다. 경제 문제로 머리를 굴리는 만큼 사랑도 가꾸고 보살펴야 하는 것이다. 결혼할까 말까? 3일 동안 스스로에게 꼭 해봐야 할 질문. 30여 년 동안 서로 닮은 살아온 남녀가 함께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사소한 습관부터 내면의 상처, 컴플렉스까지 대면해야 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그러다 보니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둘 사이에 생기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해결해 보려는 노력이 모여 그들만의 콘텐츠가 된다는 건 확실하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나는 딱 3일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라고 말한다. 첫째 날에는 이 남자와 대화가 되는가? 둘째 날에도 이 남자와 대화가 되는가? 셋째 날에도 이 남자와 대화가 되는가? 철학자 니체는 결혼할 때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라. 다 늙어서도 그와 대화를 잘할 수 있겠는가? 결혼해서 그 외의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들이다. 라고 말했다. 결혼 생활은 연애와 다르다. 연애가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다주고 싶은 달콤한 관계라면 결혼은 매일같이 해결해야 할 게 많은 파트너 관계다. 결혼하는 순간 시댁과 처가 문제, 자녀 계획, 교육 문제, 돈 관리, 가사 분담, 음주 습관, 하다못해 양말을 벗어놓는 요령과 변기 사용 후 물을 내리지 않는 습관까지 연인 관계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상의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결혼 초반엔 부부싸움이 밥 먹는 횟수만큼 잦아지기 마련이다. 엄마도 그랬다. 20대 후반에 같은 학교 동창이던 너희 아빠를 만나 후딱 결혼이라는 걸 해버렸으니 오죽했을까.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건 너희 아빠나 나나 싸움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싸우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게 아니라 잘 싸우기 위해 애쓰다 보니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구나. 내가 참 괜찮은 남자랑 살고 있다는. 왜냐하면 무조건 아내 말을 따르거나 싸움 그 자체를 회피하는 남자는 아내에게 짐만 안겨줄 수 있다. 반대로 문제와 상관없이 벌컥 화부터 내는 사람은 아내에게 상처만 줄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더글러스 스톤은 대화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흔히 감정적으로 되는 것과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을 혼동하는데 그것은 서로 다르다. 감정적으로 되지 않고도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표현하지 못하면서 극도로 감정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화가 되는 남자는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면서 아내의 감정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결혼이란 게 미친 듯이 싸울 수밖에 없다면 나랑 잘 싸울 수 있는 남자를 선택하자로 마음을 바꿔보면 어떨까? 건강하게 싸울 수 있는 것도 능력이다. 미국의 작가 헬렌 로우랜드는 결혼 전에 남자는 당신을 섬기기 위해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결혼 후 그는 당신과 얘기하기 위해 신문조차 내려놓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너와 싸우기 위해 신문과 리모컨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남자와 결혼했으면 했다.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야말로 부부가 같은 방향을 보고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니까. 다행히 너는 그런 남자를 만난 것 같아 마음이 놓이는구나. 딸아, 그럼에도 부부싸움을 처음 하는 날은 많이 외로울지도 모르겠다. 세상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는 일만큼 천국과 지옥, 희극과 비극을 오가는 드라마가 어디 있으랴. 사람들이 돌을 닦기 위해 이곳저곳 뛰어다니지만 결혼만큼 마음을 넓고 깊게 만드는 수련장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용감하게 그 수련의 세계로 뛰어든 딸아, 외로운 날에는 이 시를 읽어봤으면 좋겠다. 다시금 남편과 잘 싸우기 위해서 말이다. 긴 상이 있다. 한 아름에 잡히지 않아 같이 들어야 한다. 좁은 문이 나타나면 한 사람은 등을 앞으로 하고 걸어야 한다. 뒤로 걷는 사람은 앞으로 걷는 사람을 읽으며 걸음을 옮겨야 한다. 잠시 허리를 펴거나 굽힐 때 서로 높이를 조절해야 한다. 다 온 것 같다고 먼저 탕 하고 상을 내려놓아서도 안 된다. 걸음의 속도도 맞추어야 한다. 한 발 또 한 발. 한민복 부부.